대장 초대석. 자, 2011년 7월 5일. 자, 우리 뉴스 대장. 예. 드디어 첫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최영길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길 변호사입니다. 아유, 예. 저 때문에 모시게 된 거죠? 예, 예, 반 끌려왔습니다. 예. 예, 저희가 매주 초대석이 있는데 저는 매일매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 뉴스 대장에 제 아는 다 인원으로 인맥으로 다 이렇게 채울 건데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친한 우리 최원길 변호사님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최원길 변호사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그 최원길 변호사입니다. 2012년에 그 사법연수원을 수료를 하고 2016년까지 그 로펌에서 한 수년간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부천에서 법무법인 이일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 좋습니다. 제가 이게 감사합니다. 저희 보통 우리가 게스트들 모시기 전에 항상 이게 대본이랑 이렇게 만들어 갖고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빡빡하게 빽빽하게 다 썼어요 이렇게. 자, 이거 보게 되면 이게 직업병인가요? 아, 정말로 직업병인 것 같아요. 이게 예. 빽빽하게 진짜 이거 저희가 한 장에 들었는데 뭐 3장 이렇게 다 쓰셔갖고, 야, 이게 보통 일할 때도 이렇게 좀 꼼꼼한 분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 좋아요. 예, 2012년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개업한 지가 2017년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개업할 때 제가 궁금했던 게 보통 로펌 같은 데 있다가 개업할 때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최영기 변호사님 어떻게 개업하겠다고 나오게 됐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방향은 여러 가지인데 이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좀 한계를 좀 많이 느껴서 어렵다고들 하지만 개업을 해서 그 제가 시장을 좀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야, 시장 그렇습니다. 개척이요? 예. 예, 좋습니다. 그 한계라는 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 밑에서 일하다가 이제 최영기 변호사님 이제 오너잖아요. 대표, 사장님이잖아요. 대표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남 밑에서 일하다가 현재 딱 오너로서 직원들도 있고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근로자로 있을 때 하고 또 이제 나와서 이제 대표로서 일할 때 하고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이 있는 선에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훨씬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일이 현재 이제 보통 예. 변호사들 뭐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되게 바쁘시잖아요. 뭐 오늘도 올 때 여기 스튜디오 올 때도 막 노트북 갖고 와서 일하고 막 이러셨는데, 예. 예, 이게 누구 밑에서 일할 때도 엄청 바쁘죠. 그리고 현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그런데 이제 대표로 있을 때는 아무래도 스스로 이제 스케줄을 조절을 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변호사라고 하면 전문 직무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예를 들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가령 뭐 이혼 전문 변호사,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최영기 변호사님도 전문 변호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아마 그 전문이라고 하는 게 하도 이제 뭐 인터넷 광고나 아니면은 뭐 방송에서도 심지어 이 광고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독자분들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 이 제도 자체는 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제 도입을 해서 11년째 시행 중인 제도인데 그 제도 취지 자체는 그런 겁니다. 일단 변호사 업무 자체를 좀 분업화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최적화된 그런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도입이 된 건데 뭐 이게 사실 요건이 있어요. 그냥 뭐 아무나 전문이라고 하는 거를 뭐 내세운다거나 광고를 한다거나 이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 이 등록의 요건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법조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 내에 그 관련 그 전문 분야의 관련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3년 내에 그 분야의 사건 수임 건수가 있거든요. 그 최소 기준을 충족을 해서 해야 전문 분야를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 전문 분야로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수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예.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변호사협회에 소속된 인원이 지금 뭐 10,000명 되나요?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예. 야, 근데 그 10,000명들을 어떻게 이제 구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 변호사님 찾고 싶은데 누가 전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런 시행 같은 건 잘하고 있다. 이게 벌써 11년째를 맡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 이게 법조 경력 3년 이상 그리고 최근 3년 내에 해당 분야에 대해서 또 수임을 했던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자격들 요건을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 최영기 변호사님은 어떤 거 전문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손해배상, 그다음에 이제 채권 주심,
두 분야를 그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등록을 신청을 완료해서 지금 그 분야에 그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저희 방송국에 그 증명했던 걸 또 보내주셨어요. 증명서를. 예, 그래서 예시로 하나를 보내드렸는데 이게 방송에 나오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이게 이 전문 변호사 했던 타이틀 이게 뭐 이게 인증서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또 예. 보내주셔서 봤는데 야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이거 그냥 보여주고 나서 이게 이렇게 나올 줄 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독특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채권 수심 그리고 또 하나가 손해배상 그렇죠? 이게 전문이라고 하셨는데 뭐 아직 모를 수도 있거든요. 채권 수심이라는 게 어떤 건가라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채권 추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채권을 추심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원래 그 전제 자체가 그 민법의 전반적인 영역하고 걸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공사비, 공사를 하고서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채권 채무 관계, 그 과정에서 채권 회수가 안 되는 경우, 그 전에는 사전적으로 이제 필연적으로 소송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사실은 민사 재판을 통해서 판결문을 얻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집행 절차에 특화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채권 추심 결국 돈이네요. 돈을 못 받았다. 예, 맞습니다. 이제 금전적인 손해를 음. 그 피해를 이제 회복을 하는 그 절차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받은 돈을 법적으로 변호사가 일단은 관여를 해서 집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맞습니다. 게 그 채권 추심이라고 보면 되는 예, 거죠. 예. 그럼 손해배상은 어떤 게 있나요? 손해배상은 뭐 여러분이 편하게 이해하시는 대로 말 그대로 그 손해를 배상하는 건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배상하고 보상하고는 다르거든요.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손실을 보상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배상이 아닌 보상을 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 금전적인 피해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의 잘못, 저희 흔한 표현으로는 민법상으로 고의 과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고의 과실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 이 손해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해자와 그 손해를 입은 사람 사이에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을 할 것이냐,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배상과 보상은 틀리다. 그 변호사님은 예, 맞습니다. 손해배상 전문이다. 예, 배상. 배상 전문이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최영기 변호사님은 채권 추심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다라고 짧게 이렇게 소개하면 되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영기 변호사님 그 프로필을 보니까 한국 소비자원 소송 지원 변호 이력도 있던데 소비자원이라면 소비자들의 소송을 도와주는 뭐 그런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이제 제가 그 과거에 한 2년 정도 그 소비자 보호원의 그 소송 지원 변호사로 이제 위촉이 되어서 그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제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소비자로서 사업자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원래는 이 법원을 거치기 전에 한국 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아닌 한국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그 당사자 간의 분쟁을 어떤 조정 위원들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주는 절차인데 보통 그런 것들이 조정이 이제 결렬이 됐을 때 진행이 이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됐을 때 결국에는 그 분쟁은 사법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소비자를 위해서 이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변호를 맡으면서 지금 몇 년 차시죠? 2017년도에 개업을 하셔갖고 개업하기 전에는 2012년도 한 9년 차 변호사입니다. 그럼 9년 차 변호를 맡으시면서 예. 그래도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아무래도 이제 형사 이제 피고인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억울함을 느꼈을 때 사실은 좀 그 의뢰인 분들도 대면을 해서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분이 되게 진심인지 아닌지 굉장히 느껴지거든요. 어떤 뭐 금액의 정도라든가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런 심지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의뢰를 받아서 다시 항소심에서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때 참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의뢰인분도 굉장히 좀 마음에 그 큰 짐을 저기 내려놓게 됐다고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그렇습니다. 무고로 유죄를 받았는데 증인도 못하는 그런 게 사건이 진행됐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1심, 2심이 그 사실은 그 결국에는 이제 불복제도라고 하는 것은 1심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맡았던 사건 중에 이제 예를 들면은 그 1심에서 이제 증인 신문까지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진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를 재판부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심리를 이제 했던 것인데 결국에는 그 증인이 굉장히 핵심적인 증인이었거든요. 그 증인의 말로 인해서 재판이 또 뒤집어졌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 의뢰인분이 이제 다시 이제 항소를 했었고 보통은 그 2심에서 그거를 그 증인 신문을 허가를 하질 않거든요. 1심에서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밝혀서 그 증언의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1심 때 증인을 진행을 신청을 해서 됐는데 결국 이게 다시 진행을 했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유죄가 나왔는데 2심 때는 보통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안 한다는 판사님께서.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설득시켰어요? 이제 그거를 다 이제 기각이 이제 됐던 건데 기각이 됐던 결국에 거죠. 이제 변호사들은 서면을 써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이 부분이 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제기를 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동일한 증인이지만 신청을 해서 심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에 그 과정을 다시 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재판부가. 그래서 검사가 정확하게 증명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무죄를 받게 되었던 결국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도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설득. 설득하는 일입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말을 잘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예. 본인 적성이 맞습니까? 예. 이게 맞는 부분이 있고 누구보다도 또 다-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는 직업이고 변호사는 직업이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설득해야 되는 직업이고 영업 직업 똑같잖아 어떻게 보면. 다만 이게 법률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논리인 거고. 근데 이제 그 일반인 분들이 많이 그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막상 재판 진행하면 뭐 이렇게 뭐 검사가 멋있게 나와서 말하고 그거에 맞서서 뭐 변호사가 뭐 이렇게 또 영화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멋지게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잘 없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은 너무나 많은 사건을 짧은 시간 안에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를 대체하는 것이 서면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면. 서면을 잘 또 정리해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변호사가 말을 꼭 잘해야지 할 수 있다. 이거는 다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은 말을 잘하십니까?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자 과연 변호사는 연봉이 얼마입니까? 얼마 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수료하고서 저도 이제 바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변호사가 갈 수 있는 직역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저희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법정에 가서 이제 송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법정 싸움, 그거에 대한 법정 다툼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인데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이라든가 법률사무소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세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500만 원 이상에서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세후 800만 원 정도 이제 였었고 거의 분위기가. 근데 이제 제가 2012년에 수료를 할 때 이제 그 로스쿨 1기가 처음으로 수료를 하게 됐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저희 변호사 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면은 뭐 시장 논리는 다 똑같잖아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적게 준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은 또 연봉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분들은 세전이 없죠? 세후죠? 일반적으로는 다 네, 그렇게 물론 그렇게 되고 있는 계산을 거고. 해서, 근데
사법고시 하고 마지막 있습니다. 세대인가요? 그러면 최범길 변호사님이? 마지막 세대는 아니었고 네. 제가 수료한 이후에 5년 이후에 2017년에 이제 2017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사법연수원은 없어졌습니다. 아니 뭐 개인적으로 궁금할 수도 있고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사법고시 분들 법조인들과 로스쿨 법조인들과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것은 이제 로스쿨 취지 자체는 제가 대학원의 개념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자체가 미국식 로스쿨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법대를 가서 이제 사법고시라고 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됐다면 지금은 로스쿨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제 학사를 나와서 이제 대학원을 이제 로스쿨이라고 하는 걸 진학을 해서 이제 석사가 되겠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뭐 계속 이제 뜨거운 감자이고 사법 뭐 시험을 뭐 부활할 것이냐 아니냐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 이슈가 계속 나올 것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논외이긴 하지만 일본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 그럼 변호사님도 저기 그 병행에 찬성합니까? 같이 사법고시 부활하고 로스쿨도 같이 가야 된다.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제도 취지 자체는 로스쿨은 문턱이 조금 더 높은 게 현실이거든요. 뭐 저 때만 해도 뭐 이렇게 고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뭐그 자체는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떤 뭐 신분 상승의 사다리 그런 개념을 뭐 고려를 한다면 또 그런 면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최영규 변호사님은 사법고시 출신이신데 네. 사법고시 보셨을 때 준비 과정 힘든 점들은 뭐가 있었나요? 어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받고서 지금은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저는 제가 공부를 사실 전혀 안 했었던 사람이었다가 이제 뒤늦게 사실 동기부여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동기부여가 정말 강하게 와서 공부를 했던 사례예요. 사실은 저는 제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어서 뭐 공부가 사실 저는 그때 정말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공부를 같이 하게 되면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는 사실 떨어지기 때문에 뭐 공부가 자체가 뭐 즐겁다거나 이런 말은 사실 할 수가 없었고 나중에 시험이 되고 나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뭐 시험이 되지 않았는데 저만 됐었기 때문에 뭐 저도 힘들었다 이렇게만 말했지만 지금 사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공부 자체가 정말 즐거웠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왔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가 지금은 즐거웠다. 재미지 않습니다. 아니 공부가 지금 아니 공부가 즐거웠다라고 하면 그죠? 그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기가 동기부여가 돼갖고 열심히 했다는 전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 있어갖고 알고 있지만 동기부여가 대체 뭐예요? 근데 이게 그거를 제가 밝혀주시죠. 그거를. 그게 뭐 동기부여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공부가 제일 쉬웠다. 재밌었다.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긴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근데 이제 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 외에 다른 것들이 이제 오면서 저는 제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고 다만 그런 면에서 제가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도 지금 잃어버렸던 열정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가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MBS와 함께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대장과.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예. 변호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뭐 물론 우리 최영길 변호사님도 신림동에서 공부하셨잖아요. 하실 때도 예, 지금도 맞습니다. 거기에도 뭐 몇천 명들이 공부하러 계속 있을 거예요. 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최영길 변호사님이 2년 정도 준비하셨다가 합격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거보다는 좀 길었지만 예. 그러니까 정말 단계 지금 보게 되면 10년에도 못 본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사법고시 때는 로스쿨 바뀌고 나서도 떨어진 사람도 되게 허다한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준비해야지 법조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 간단 명료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혹시 변호사 준비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방법도 일단 그 전에 이제 그 변호사 자체에 대해서 사실 주변에 많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이제 송사에 휘말리거나 그러신 분들은 잘 없으세요. 대부분 그래서 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변호사는 가장 쉽게 저희가 그냥 사회의 질병, 사회의 질병이라고 표현하면 그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회의 질병
사회 질병. 우리가 밖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이런 스트레스와 함께 분쟁이 휘발리기 마련인데 예, 맞습니다.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사회 질병의 의사인가요? 예, 그렇게 왜냐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불완전한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쟁이라고 하는 거는 질병같이 없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게 곳곳에서 발생하거든요. 뭐 사람 사이에서도 심지어 사람하고 국가 사이에서도 또 형사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이에 발생한 그런 질병을 이제 치료하는 그런 개입을 해서 그런 또 그런 부분에 좀 매력을 느끼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변호사 시험에 도전하면 그런 동기부여를 얻어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조인이 되려면 정의로워야겠네요. 그런 사회적인 관계 그 질병들을 하자 이런 거기서부터 의식부터 해야 된다는 건가요? 뭐 어떤 예, 그런 면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 사회에서도 공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변호사가 일을 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뢰인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알거든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정말 억울함을 당했다라거나 그런 거는 저한테도 그 감정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동기부여가 돼서 더 힘이 나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이라든가 정의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변호사라는 것도 참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우리 최영기 변호사님이 이제 딱 대본을 딱 써주신 걸 보고 이게 제가 기본적인 저기 질문 드리고 딱 답변 써주셨을 때 의뢰인과 원팀이 돼갖고 잘해야지 변호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 되게 공감이 됐거든요. 변호사가 그 다음 이 사건이 있는데 의뢰인은 또 잘 묻지도 않고 딱 변호만 딱 하고 그냥 끝내고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의뢰인이 뭐가 고민이고 어떻게 하길 원하고 이런 걸 잘 분석을 해서 의뢰인과 또 대화도 충분히 해야 되고 보통 최영길 변호사님 제가 사석에서 많이 봤지만 수시로 통화를 해요. 그 공기팟이라고 있잖아요. 예. 수시로 통화를 하는데 의뢰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대화도 하고 결국 이걸 잘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제가 보면 제 많은 변호사들이 알고 있지만 의뢰인과 그렇게 통화를 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죠.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예, 아무래도 이제 업무의 이제 하나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감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 결론이 안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변호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격 요건이라고 할까요? 말 그대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뭐 사회에 대한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공감되는 것 좀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준비한 사람이 이걸 꼭 봐라. 예를 들면 뭐 뉴스를 꼭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례 같은 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 꼭 챙겨 봐야 된다.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좀 맞지가 않는 게 저는 이제 사법연수원 이제 세대이고 이제 로스쿨 제도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로스쿨 제도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 그래도 뭐 같은 법조인 교육 현장인데 똑같은 거 배우지 않아요? 많이 틀리나요, 그게? 조금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사실은 제가 로스쿨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겪지를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잘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들은 건 있는데 나중에 뉴스 대장에서 한번 이거 분석을 한번 하고 싶어요. 사법고시 때와 로스쿨 뭐가 틀린가? 물론 이게 나온 것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님과 저희 그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과 얘기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면 그때 한번 최영기 변호사 다시 모시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실 거죠? 자 그러면 그 법무법인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자기 소개에 대해서 우리 최영기 변호사님은 축구에서 골을 넣기 위해서는 공격수는 물론 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본인의 축구 실력 어떻습니까? 네, 제가 사실 제가 메시 팬이고 메시를 볼 수 있을까? 제가 늘 메시 축구 경기를 챙겨 보는데 제가 마음은 메시입니다. 어제 또 아르헨티나 또 축구 이겼어요 또. 예, 그래서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축구하다 다친 적도 많고. 예, 그렇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첫 번째 우리 뉴스 대장의 첫 번째 초대석은 대장 초대석 우리 최원길 변호사님과 함께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꼭 한번 나와주세요. 제가 한번 토론회 한번 거창하게 한번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 대장 개국을 축하드리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저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네. 이게 일본 카메라잖아요. 네. 일본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한번 뉴스 대장 응원합니다. 파이팅 한번 좀 해주세요. 자료를 한번 남기겠습니다. 뉴스 대장 응원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상 대장 초대석 최원길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